제10장 쿠포 부부의 새 거처는 B계단으로 올라가는 7층에 있었다. 르망주양을 방 앞을 지나서 왼쪽 복도로 접어들어 다시 구부러져 가야 했다. 첫 번째가 비자르네 문이었다. 그 맞은편의 지붕으로 올라가는 작은 계단 밑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굴 같은 곳이 버리 영감이 자는 곳이었다. 그리고 두 집을 지나면 바주주 영감 집에 이르렀다. 바로 그 집 건너편이 쿠포 부부의 집이었는데 앞마당을 향한 침실과 작은 곁방이 있었다. 거기서 복도 안쪽으로 두 가정이 있을 뿐이며 복도 끝 마무리 막다른 곳에 로리의 부부 집이 있었다. 침실 하나와 작은 방 하나 그뿐이었다. 쿠포 부부는 이제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침실도 손바닥만한 크기였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자고 먹고 쉬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했다. 작은 방에는 나나의 침대가 기어 들어갔다. 아이는 옷을 부모님 방에서 갈아입어야 했으며 밤이면 나나가 숨이 막히지 않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제르베즈는 가게를 비우고 나올 때 방이 너무나 좁았으므로 다 들여놓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 물건을 푸아송 부부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침대와 탁자, 의자 4개로 실내가 가득 찼다. 마음이 심란했음에도 그녀는 서랍장을 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 힘에 겨운 커다란 가구를 들여다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창문의 반을 가려버렸다. 또한 창문 하나가 열리지 않게 되어 그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아 방은 음산했다. 앞마당을 내다보려고 해도 몹시 뚱뚱해진 제르베즈는 두 팔꿈치를 얹을 만한 공간이 없어 몸을 비스듬히 하고 목을 꼬아야만 했다. 처음 며칠 동안 이 세탁부는 앉아서 울기만 했다. 넓은 집에서 살다가 몸도 움죽 못할 집으로 이사한 일이 그녀는 무척이나 괴로웠다.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으며 벽과 서랍장 사이에 꼭 끼어서 목이 삐뚤어질 정도로 몇 시간씩 창가에 머물렀다. 숨 돌릴 데가 그곳밖에는 없었다. 그렇지만 앞마당을 내다봐도 서글픈 생각만 들었다. 건너편 양집 아른 모퉁이에서 그녀는 지난날의 꿈을 발견했다. 그것은 해마다 봄이 오면 스페인 강낭콩이 줄을 타고 가나다란 줄기를 뻗어오르던 6층의 창이었다. 그녀의 방은 햇빛이 안 드는 쪽으로 화분에 심은 물풀의 나무가 일주일이면 말라 죽었다. 아, 싫다. 삶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다. 바랐던 생활과는 너무 다르다. 꽃에 둘러싸이는 그런 노후를 꿈꾸었는데 지금의 그녀는 더러운 것들 속에서 뒹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래 관리실 근처 현관에서 위를 쳐다보며 처음에는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착각에 빠졌다. 13년을 거슬러 올라 옛 일을 떠올린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앞마당은 변하지 않았다. 칠이 벗겨진 정면 벽이 전보다 약간 검어지고 얼마간 곰팡이가 더 설어 있을 뿐이었다. 녹슨 하수구 뚜껑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왔다. 창에 메어놓은 줄에는 속옷이며 오줌 얼룩이 진 어린아이의 요가 널려 있었다. 아래쪽 군데군데 팬 포석이 열쇠장의 집 석탄재와 목수집의 대패밥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또한 수도가 있는 질척질척한 한쪽 모퉁이에는 염색집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괴어 있어서 그 아름다운 푸른빛이 옛날처럼 다정한 느낌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저 아래쪽에 서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며 만족과 용기에 차서 멋진 아파트를 갈망하지 않았다. 지금은 지붕 및 가난뱅이들이 사는 한 모퉁이, 가장 지저분한 굴속,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서 사는 신세였다.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그런 운명을 기뻐하며 살 수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는 새 집에서 시작된 살림에 조금 익숙해졌으며 그곳 생활이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았다. 겨울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너절한 가구를 비르지니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약간의 돈도 들어와 사는데 보탬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계절이 바뀌며 행운도 찾아들어 쿠포가 일자리를 얻어 시골 에탕프로 갔다. 그곳에서 석 달가량 그는 술에 취하지도 않고 시골의 맑은 공기로 잠시 건강도 좋아졌다. 거리마다 브랜디와 포도주 냄새가 풍기는 파리의 공기를 벗어난다면 이 얼마나 주중배기의 목마름을 잊게 되는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장미꽃같이 신선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400프랑이나 가져왔다. 그래서 그 돈으로 쿠포 부부는 푸아송 부부가 대신 내준 집세 2기분과 근처에서 빌린 작은 빚 가운데에서 가장 귀찮은 빚을 갚았다. 제르베즈는 지나다닐 수 없었던 두서너 군데 길을 활기차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녀 자신도 날품 팔이 다리미장이가 되어 있었다.
비위를 맞춰주기만 하면 아주 선량한 포코니의 부인이 기꺼이 그녀를 고용해 주었다. 또한 그녀는 제르베즈가 전에 세탁소 여주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상급 고용인으로 우대하여 하루 3프랑을 주었다. 그래서 살림은 그럭저럭 꾸려가게 될 것 같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전략만 한다면 언젠가는 빚을 다 갚고 평범하게 정리된 일상생활을 되풀이하며 살아갈 날이 올 거라고 제르베즈는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도 남편이 벌어온 큰 돈으로 마음이 들떠있는 동안에만 해보았을 뿐이었다. 냉정을 되찾자 그녀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좋은 일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무렵 쿠포 부부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그들의 가게에 푸아송 부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본디 그렇게 질투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부추겼고 일부러 그들 앞에서 인수자가 가게를 아름답게 꾸며놓았다고 깜짝 놀라는 척했다. 보슈 부부와 특히 로리의 부부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댔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가게는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푸아송 부부가 이사했을 때 가게가 너무 더러워서 집을 양잿물로 씻는 데만 30프랑이 들었다고 했다. 비르지니는 망설이던 끝에 사탕과 초콜릿, 커피, 홍차 등 고급 식료품을 파는 작은 장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기호식품 장사는 이익이 크다고 랑띠에가 적극적으로 권했기 때문이다. 가게는 금께 칠을 했고 노란 줄무늬로 돋보이게 했다. 목수 3명이 일주일 동안 칸막이 선반과 유리창, 과자점 카운터처럼 주둥이가 넓은 저장용 병들을 놓는 선반이 달린 카운터를 설치했다. 푸아송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얼마 안 되는 유산이 꽤나 축났을 것이다. 하지만 비르지니는 의기양양했고 로리의 부부는 관리인 부부를 도와 선반 얘기, 유리창 얘기, 저장용 병 얘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늘어놓으며 제르베즈의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을 즐겼다. 아무리 셈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남이 자기 구두를 신거나 밟거나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남자 문제가 얽혀 있었다. 사람들은 랑띠에가 제르베즈를 버렸다고 단언했다. 동네 사람들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것으로 동네 풍속이 조금 좋아졌다. 그 두 사람이 헤어짐으로써 유지된 명예는 부인들이 여전히 떠받드는 교활한 모자장이에게 모두 돌아갔다. 자질구레한 소문이 퍼졌다. 랑띠에가 세탁구를 조용히 만들기 위해 분명히 따귀를 때렸고 그만큼 여자가 그에게 열중했다고들 했다. 물론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다. 설사 누군가가 진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제르베즈를 밤낮으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에서 본다면 랑띠에는 그녀와 헤어졌다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욕망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는 그녀를 만나서 7층까지 올라가는 게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르망주 양이 자연스럽지 않은 시간에 쿠포 부부의 집에서 나오는 랑띠에와 마주쳤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 쪽도 그다지 큰 쾌락을 맛보지 못하면서 그저 서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습관적으로 미적미적 계속되었다. 다만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랑띠에와 비르지니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덮어 씌운 데에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동네 사람들은 너무 성급했다. 틀림없이 모자장이는 이 갈색 머리 키다리 여자에게도 열을 올려 접근했고 그녀는 이 숙소 안에서 모든 것을 제르베즈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때마침 직구전 소문이 퍼졌다. 어느 날 밤 랑띠에는 여느 때처럼 옆방 잠자리로 제르베즈를 찾으러 가서나 제르베니로 알고 데려온 것이 비르지니였고 게다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를 새벽까지 놓아주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주장했다. 이 소문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었으나 사실 그 정도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 겨우 비르지니의 엉덩이를 꼬집어볼 뿐이었다. 로리의 부부는 세탁부의 질투를 불지르느라고 랑띠에와 푸아송 부인의 정사를 맞대놓고 아주 동정하듯이 말했다. 보슈 부부 또한 그렇게 멋진 한상은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모두에 있어 우스운 점은 구트도르 그리가 이 세 사람의 새 살림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니 제르비즈에게는 음악이만 하던 도덕도 비르지니에게는 관대했다. 아무래도 동네 안의 호의적인 관용은 남편이 경찰이라는 데서 온 것 같았다. 다행히도 질투는 제르비즈를 거의 괴롭히지 않았다. 랑띠에의 부정도 그녀를 뒤흔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은 전혀 랑띠에와의 관계에 쏠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러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녀는 모자장이가 온갖 부류의 여자들이나 그리를 배회하는 처녀들과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더러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랑띠에와 깨끗이 헤어질 정도로 충분히 화를 내지도 않았고 여전히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애인의 새 여자를 그리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비르지니가 상대라면 문제가 달랐다. 그들은 둘이서 단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바람기라면 별일 아니지만 일단 체면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리의 부인이나 다른 직구전 옆에 애들이 그녀 앞에서 부하송은 이제 생전이 문 밑을 지나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극하면 그녀는 새하얗게 질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속에서 불이 났다. 입술을 깨물고 적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화가 치미는 것을 꾹 참았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 랑떼와 싸웠다. 왜냐하면 르망주 양이 어느 날 오후 딱이 때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다. 어쨌든 불화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랑떼는 2주일 동안이나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가 먼저 굽히고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전과 같은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 세탁부는 더 이상 자기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여자들끼리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따위의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택했다. 그녀는 이제 20살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의 볼기를 두들기며 자기 처지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남자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녀는 남자를 부속물로 여겼다. 쿠포는 농담을 했다. 자기 아내가 세스방을 보았을 때는 눈 감고 있던 이 얼간이 남편은 오쟁이진 부하송의 신세를 비웃었다. 자기 집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남의 집 일이 되니 재미있었다. 동네 여자들이 그 근처 숲에서 미래라도 하면 그는 현장을 잡아보려고 온갖 애를 썼다. 그 얼마나 바보인가. 저 부하송이란 녀석은 칼을 차고 있으면서도 거리에 사람들이 꾀게 하다니. 그러더니 쿠포는 마침내 신이 나서 제르비즈까지 놀리기 시작했다. 그참 그녀의 애인은 여자를 버리는 재주도 뛰어나다. 그녀는 운도 없다. 처음에는 대장장이와 일이 잘 안 되었고 그 다음은 모자장이에게 배신당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상대 녀석들과의 거래가 제대로 안 풀렸으니 말이다. 어째서 그 여자는 석공을 잡지 않았지? 석공은 회반죽 따위를 붙이는 데는 익숙하지. 인정도 많고 달라붙으면 떨어질지도 모르는 녀석이지. 물론 그런 말을 농담 삼아 했지만 제르비지는 파랗게 질려버렸다. 마치 나사 송곳으로 그런 말을 그녀에게 쑤셔 넣으려는 것처럼 찌끄려대면서 그가 작은 회색 눈으로 그녀를 염탐하려는 듯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더러운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상대가 하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1년 내내 취해 있는 사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며 20대에는 아주 질투가 많았던 남편이 30대에 가서는 술 때문에 부부간의 정조에 대해서는 아주 두리뭉실해지기도 하는 법이다. 구트도르 거리에서 쿠포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볼만했다. 그는 푸아송을 오쟁이진 사내라고 불렀다. 그런 말에는 가히 수다스런 옆에 애들도 할 말이 없었다. 오쟁이진 남편은 더 이상 그가 아니었다. 쿠포는 알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전에 모르는 척 했던 것은 분명히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싫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자기 집 일점은 짐작한다. 가려운 데가 있으면 끓는다. 곧 그는 가렵지 않았다. 일부러 끌고서 남을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 경찰은 알고 있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틀림없다. 사람들이 그 연인들을 보았으니 말이다. 근거 없는 험담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화가 났다. 사내 자식이, 그것도 정부의 관리라는 자가 자기 집에서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보고만 있다니 도무지 모를 노릇이었다. 그 경찰 녀석은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욕을 하면서도 쿠포는 밤에 지붕 밑에 굴속 같은 방에서 마누라하고 단둘이 있어 심심할 때면 랑띠에를 부르러 어슬렁어슬렁 내려가 그를 강제로 데리고 올라오곤 했다. 이 친구와 헤어져서 살게 되고부터 그는 집안이 쓸쓸해졌다고 생각했다. 랑띠에와 제르베저의 사이가 냉랭해진 것을 보고 그는 그들을 화해시켰다. 제기랄, 세상 사람들 일랑 내버려두면 되지 않는가? 멋대로 즐겨서 무엇가 나쁘담. 그는 사람들을 비웃었는데 주정뱅이의 흔들리는 눈에는 즐거운 생활을 보내려면 모든 것을 모자장이와 완전히 공유해야 한다는 욕구가 불타올랐다. 그런 밤이면
제르베지는 남편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소란 속에서도 랑떼에는 거만하게 굴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위험을 보였다. 그는 세 번이나 쿠포 부부와 푸아송 부부의 싸움을 말렸다. 이 두 쌍의 부부가 화해하면 그는 만족감에 젖었다. 그가 제르베즈와 비르지니를 다정하고도 빈틈없는 눈초리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여자는 언제나 서로 사이 좋은 채 했다. 랑띠에로 말하자면 그는 터키의 사령관처럼 침착하게 이 금발머리 여자와 갈색머리 여자를 지배하면서 교활하게 살쪄가고 있었다. 이 남자는 이미 푸아송 부부를 먹어가기 시작한 바로 그날 아침에도 쿠포 부부를 여전히 소화시키고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일쯤은 랑티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가게 하나를 먹어치우고 그는 다음 가게에 상처를 내었다. 결국 이런 행운을 가지는 인간은 따로 있게 마련이었다. 나나가 첫 영성체를 받은 것은 그의 6월이었다. 나나는 13살이었는데 이미 다 자란 아스파라거스처럼 키가 크고 뻔뻔스러운 면까지 있었다. 지난해에는 품행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교리문답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사제가 허락한 것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녀가 다시는 성당에 안 오게 될까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여자를 또 하나 거리에 내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나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을 생각에 좋아서 날뛰었다. 로리의 부부는 대모로서 드레스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선물 얘기를 온통 건물 안에 퍼뜨렸다. 러라 부인은 베일과 보닛을, 비르지니는 지갑을, 랑떼에는 기도서를 선물하기로 했다. 덕분에 쿠포 부부는 별다른 걱정 없이 의식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집들이를 하려 했던 푸아송 부부까지도 바로 그 기회를 택했다. 물론 모자장의 권고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쿠포 부부와 역시 같은 날에 딸의 첫 영성체를 보는 보슈 부부를 초대했다. 그날 밤 푸아송 집에서 양다리 구이와 몇 가지 잔치 음식을 먹기로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전날 나나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랍장 위에 널어놓은 선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쿠포가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왔다. 파리의 공기가 다시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붙들고는 술을 주정뱅이에 변명을 널어놓으며 그런 상황에서 할 말이 못되는 역겨운 소리를 했다. 게다가 나나도 언제나 추잡한 대화를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말버릇이 좋지 못했다. 말싸움을 하는 날에는 자기 어머니를 떼먹지 못한 여자 아니면 뚱보라고 불렀다. 빵을 가져와 함석장이가 고함을 질렀다. 수프도 이 고약한 것들아. 누더기 계집들 수프를 안 가져오면 그 싸구려 옷을 깔고 앉을 테다. 취할 때마다 정말 귀찮은 인간이야. 제르베즈는 짜증을 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돌아보면서 말했다. 지금 때우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를 귀찮게 하는군요. 나나는 얌전하게 있었다. 이런 날에는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아버지의 천한 말 따위는 알아들을 수 없는 척하면서 여전히 서랍장 위의 선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함석장이는 술을 마시고 온 날 밤이면 몹시도 놀려댔다. 그는 나나의 목덜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말했다. 하얀 드레스라니 어림없는 소리 마라. 응? 언젠가 일요일에 그랬던 것처럼 블라우스에다 종이 뭉치를 쳐넣어 유방을 만들려고? 그래 좀 기다려봐. 너의 엉덩이를 너의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다닐 테지. 예쁜 옷이 생기면 간지러운 게로군. 좋아서 머리가 멍한 게로군. 자, 거기서 비켜. 망나니년. 손을 떼고 그 따위는 서랍 속에 넣어둬. 그렇지 않으면 몽땅 썰어버릴 테야. 나나는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주 망사로 만든 작은 보닛을 집어들고 그 값이 얼마나 되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때 쿠포가 손을 내밀며 그 모자를 빼앗으려 하자 제르베즈가 그를 밀치며 소리쳤다. 그 아이를 내버려둬요. 얌전하고 나쁜 짓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자 함석장이는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다. 야 이년들아, 엄마랑 딸이 한패로구나. 훌륭하기도 해라. 사내들한테 추파나 던지면서 하나님에게 가서 무엇인가 얻어먹으려 하다니 기가 막힌다. 자, 대꾸할 말이 있으면 해봐. 이 새끼 깔보년 너에게 자루를 입혀주마. 그래서 그것이 너의 살가죽을 벗겨내나 어디 두고 봐야겠다. 그래, 자루를 입혀서 너와 사제 녀석들을 런들이 나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너에게 못된 짓을 가르치도록 내가 놔둘 줄 아니? 제기랄, 내 말 잘 들어 둘 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나가 화가 나서 돌아와갖고 한편 제르베즈는 쿠포가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옷을 지키기 위해 팔을 뻗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은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고해성사 신부에게서 주의를 받은 겸손함도 잊고 말했다. 돼지. 나나는 이를 다물었다.
함석장이는 저녁을 먹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그는 더없이 얌전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전날 밤의 취기가 알맞게 남아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는 딸의 옷치장을 거들어주며 하얀 드레스에 감동하여 아주 조금만 손대어도 이 못된 계집애가 진짜 품이 있는 아가씨 모습이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의 말대로 이런 날에는 마땅히 아버지는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이었다. 나나가 아주 짧은 드레스를 입고 마치 신부처럼 부끄러워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은 아주 멋졌다. 모두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관리실 문턱에서 나나는 자기와 똑같이 차려입은 폴린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 서슴없는 눈초리로 상대방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보침처럼 꾸미고 있어 폴린이 자기보다 맵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 두 가족은 함께 성당으로 갔다. 나나와 폴린은 손에 기도서를 들고서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베일을 누르면서 앞서 걸어갔다. 두 아이는 찌끄러지도 않았다. 여러 가게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기쁨에 겨워 신앙심이 두터운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참 얌전한 아가씨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길을 지나며 하는 말을 들었다. 보슈 부인과 로리의 부인은 뒤처져서 걸어갔다. 그녀들은 절름발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느라고 늦었다. 가진 것을 송두리째 덜어먹은 절름발이는 만약 일가 친척이 영성체를 생각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곧 새 속옷까지도 모두 준비해주지 않았더라면 딸에게 영성체도 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리의 부인은 자기가 나나에게 준 선물인 드레스에 특히 신경을 썼다. 나나가 상점 진열창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 드레스에 먼지라도 묻히면 칠칠치 못한 아가씨라고 부르며 나나를 호되게 야단쳤다. 성당에서 쿠프는 줄곧 울고만 있었다. 꼴볼기언이었지만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사제가 두 팔을 흔들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한 줄로 걸어오자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오르간 음악 소리가 뱃속까지 울려오고 향냄새가 풍겨오자 그는 꽃다발을 얼굴에 들이민 듯이 코를 킁킁거려야만 했다. 요컨대 그는 얼떨떨했고 가슴이 둥둥거렸다. 특히 찬송가가 감동적이었다. 여자아이들이 성체를 받는 동안 달콤한 그 무엇이 목구멍을 지나면서 등줄기에 전율을 느꼈다. 게다가 그의 주위에서도 잘 감동하는 사람들이 같은 모습으로 손수건을 적시고 있었다. 정말 좋은 날이었다. 일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다. 다만 성당을 나와서 메마른 눈으로 그를 놀려대는 로리와 함께 한잔하러 갔을 때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사제들이 사람들을 녹이려고 악마의 풀을 불사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감추지 못했다. 그의 두 눈은 부어 있었다. 쿠포의 마음은 길에 깔린 돌 같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턱 내리고 술을 주문했다. 그날 밤 푸아송 부부의 집들이는 무척 즐거웠다. 식사를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우정이 흠집 없이 지배하고 있었다. 비참한 나날이 계속될 때면 뜻하지 않게 이런 즐거운 저녁을 맞게 되어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몇 시간 동안이라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도 있다. 랑띠에는 왼쪽에 제르베즈를 오른쪽에 비르지니를 앉히고 양쪽에다 상냥하게 굴며 닭장 안의 평화를 바라는 숙탁처럼 열심히 애정을 뿌려댔다. 랑띠의 맞은편에는 푸아송이 경찰답게 조용하고도 엄격한 몽상에 잠겨 있었다. 보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을 때의 습관처럼 눈을 그슴철에 뜨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축하연의 여왕은 두 여자아이 나나와 폴린이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받은 여자애들은 하얀 새 옷을 더럽힐까 두려워 몸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들이 한 입 먹을 때마다 턱을 들어 흔들지 말라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짜증이 난 나나는 마침내 입에 담고 있었던 포도주를 가슴팍에 내뿜었다.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나의 블라우스를 벗겨 잽싸게 유리컵의 물로 씻었다. 그러고 나서 후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아이의 장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 보슈 부인은 이미 계획한 일이 있었다. 폴리는 검은 세공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 거기서 5, 6프랑은 벌 수 있었다. 제르베즈는 아직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으며 나나는 아무런 취향도 나타내지 않았다. 나나는 말괄량이처럼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으나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재주가 없었다. 내가 자네라면 나나를 조화공으로 만들겠어. 러라 부인이 말했다. 깨끗하고 얌전한 일이니까 말이야. 조화공들은 모두가 매춘부야. 로리에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뭐라고요? 그럼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다리 과부가 입을 오므리며 말을 받았다. 당신이야말로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사내죠. 알겠지만 나는 휘파람을 불면 벌렁 누워 두 다리를 쳐드는 암캐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다. 르라 부인, 오 르라 부인. 모두들 첫 영성체를 받은 두 여자아이를 곁눈질로 가리키며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녀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유리컵에다 코를 들이받고 있었다. 예의상 남자들도 그때까지 점잖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르라 부인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상류사회에서도 들은 바 있다고 했다. 게다가 그녀는 자기 특유의 말솜씨를 뽐냈다. 애들 앞에서도 품격의 상처를 내지 않고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그녀의 솜씨는 늘 칭찬받는다고 했다. 조화공 가운데서도 훌륭한 여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외쳤다. 그녀들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아요. 그녀들이 다 매춘부는 아니에요. 물론 실수를 하는 적도 있겠지만 정신만은 올바르다고요. 상대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요. 그건 꽃 덕분이에요. 나도 그 덕분에 이렇게 몸을 지키고 있지요. 어머나 제르베즈가 말을 가로챘다. 나는 꽃을 싫어하지 않아요. 나나의 마음에 들어야 해요. 그뿐이에요. 직업에 대해서는 아이들 생각에 반대하면 안 되죠. 자, 나나 대답 좀 해보렴. 너 꽃을 좋아하니? 이자애는 자기 접시 위로 몸을 굽히고 젖은 손가락으로 과자 부스러기를 모아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아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야릇한 웃음을 지었다. 네, 엄마 아주 좋아해요. 마침내 나나가 말했다. 그래서 이야기는 즉시 정리되었다. 쿠폰은 내일부터라도 르라 부인이 아이를 캐러그리의 일터로 데리고 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들 인생의 의무에 대해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 보슈가 나나와 폴리는 영성체를 받은 이상 이제 의젓한 여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푸아송은 요리도 하고 양말도 깊고 집안 살림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들 결혼 이야기와 언젠가 낳게 될 어린 애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이 말괄량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재미있어했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끄러운 듯 얼굴이 빨개져서는 의젓한 여자가 된다는 것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서로 몸을 마주 비벼댔다. 그러나 그녀들을 가장 간지럽힌 것은 랑띠에가 농담삼아 벌써 귀여운 남편들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였다. 그리고 모두들 나나에게 어머니의 주인집 아들인 빅토르 포코니에를 아주 좋아한다고 억지로 고백하게 했다. 아이 참, 로리의 부인은 돌아가는 길에 보슈 부부 앞에서 말했다. 그 애는 우리의 영세 대녀인데 그 애를 조화공으로 만들다니 이제 그 애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큰 거리의 장녀가 하나 더 반년도 못 가서 부모 얼굴에 후춧가루를 뿌릴 거예요. 잠자러 올라가면서 쿠포 부부는 모든 일이 잘 되었고 푸아송 부부도 별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동의했다. 제르베즈는 오히려 가게가 깔끔하게 잘 정돈되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녀는 남이 의기양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들의 옛 숙소로 이처럼 손님으로 불리어가면 아마도 마음이 괴로우리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 1초도 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놀라고 말았다. 나나는 옷을 벗고서 지난달 결혼한 누군가의 옷도 자기 거와 같은 모슬린이었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즐거운 날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그들은 차츰 공경에 빠져들었다. 특히 겨울이 그들을 깨끗이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다. 날씨가 좋았을 때에는 빵을 먹을 수 있었으나 비와 추위 때문에 굶주림에 이르러서 시베리아처럼 얼어붙은 싸구려 방 안의 찬장 앞에서 싸우거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버렸다. 이 불안당 같은 12월이 문틈으로 그들의 집에 침입하여 온갖 재난을 다 몰고 왔다. 작업장은 휴업을 냈고 추위에 얼어붙어 게을러졌으며 습한 계절의 어두운 슬픔이 이어졌다. 첫 겨울은 그래도 이따금씩 불을 쬐고 먹기보다는 따뜻한 편이 좋다 하여 난로 주위에 몸을 움츠리기도 했다. 두 번째 겨울에는 난로가 녹슬어서 주물 도로 표지처럼 음산한 모습으로 방안을 쓸쓸하게 얼어붙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끝장을 낸 것은 무엇보다도 집세였다. 아, 정월은 집세를 내는 달이었다. 집안에 동전 한 푼 없는데 보슈 영감은 영수증을 들이댄다. 그것이 북극의 폭풍처럼 한층 더 추위를 몰고 왔다. 다음 토요일에는 마레스코 씨가 고급 외투를 입고 커다란 손에 털장갑을 끼고 왔다. 그의 입에서 나가라는 말이 계속 되풀이 되는 동안 밖에서는 쿠포 부부를 위해 거리에 하얀 깔개라도 마련해 놓는 듯 눈이 오고 있었다. 집세를 치르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자신의 살이라도 팔았으리라. 찬장과 난로가 텅 빈 것은 바로 그 집세 때문이었다. 건물 안 어디에선가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청 전체에서 불행의 음악소리가
계단과 복도를 따라 울렸다. 비록 집집마다 한 사람씩 죽었다 해도 이처럼 비참한 오르간 음악이 연주되지는 않았으리라.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종말에서는 맨 끝이었으며 불가능한 삶이고 가난뱅이들의 압살이었다. 사청 여자는 8일 동안 벨롬 거리 모퉁이에 갔었다. 어떤 노동자 6층 석공은 고용주 집에서 도둑질을 저질렀다. 물론 쿠포 부부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아무리 살림이 힘들어도 정신 차리고 절약만 하면 언제나 벗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증거로 로리의 부부는 집세를 지저분한 종이 조각에 싸서 납기일에 틀림없이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쿠포 부부는 일하기가 싫어서 말라빠진 거미처럼 살고 있었다. 나나는 아직 조화로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오히려 그 칠해로 꽤 많은 돈을 쓰기만 했다. 마침내 제르베즈는 포코니의 부인 가게에서도 나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점점 솜씨가 없어지고 날림으로 일을 했다. 여주인이 품삯을 40수로 깎아내릴 정도였다. 그래도 자존심만은 살아있어 고를 잘 냈고 이전에 가게를 가졌었다면서 누구에게나 자랑했다. 빠지는 날이 많았고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훌쩍 자리를 떠나버리기 일쑤였다. 한 번은 포코니의 부인이 피토와 부인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옛날에 자기가 부리던 사람과 나란히 일하게 된 것이 분해서 두주나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멋대로 군 뒤에도 제르베즈는 인정상 그대로 고용되었으나 그 때문에 그녀는 한층 더 화가 났다. 당연히 그녀의 주말 급료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어느 토요일에는 그녀의 급료가 가불한 액수를 밑돌기도 했다. 한편 쿠포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정부를 위해 그저 일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쿠포가 에탕프에서 돈을 벌어온 뒤로는 한 푼도 제르베즈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급날 그가 돌아와도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팔을 척 늘어뜨리고 주머니는 텅 빈 채 흔히 손수건까지 잃고 돌아왔다. 아차, 손수건을 잃어버렸네. 그게 아니면 누군가 사기꾼 친구가 훔쳐갔겠지. 처음에는 쿠포가 이리저리 궁리를 하여 거짓말을 꾸며댔다. 10프랑을 무슨 가입금으로 썼다고도 하고 20프랑을 주머니에서 빠뜨렸다며 주머니 구멍을 보여주기도 하고 잊지도 않은 빚을 50프랑이나 갚았다고도 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걱정도 안 하게 되었다. 돈이 증발되어서 이봐, 돈은 이제 주머니에 없고 뱃속에 들어있어. 그렇게 돈을 마누라한테서 가져오는 방법도 우스웠다. 세탁부는 보슈 부인의 조언에 따라 때때로 남편이 일터에서 나오기를 지키고 있다가 방금 받은 봉급을 가로채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았다. 그의 동료가 쿠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돈은 구두나 구두보다 더 더러운 지갑 속에 감추어졌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보슈 부인 쪽이 머리가 더 잘 돌았다. 왜냐하면 보슈는 알고 지내는 귀여운 부인들에게 토끼 요리를 한턱 내리고 10프랑짜리 몇 장을 마누라 몰래 감추어 놓았는데 그녀는 남편 옷을 샅샅이 뒤진 끝에 모자 차양의 가죽과 헝겊 사이에 꿰어 놓아서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던 돈을 찾아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함석장이는 돈으로 옷 속을 채워 넣지는 않았다. 살 속에 넣어두었다. 그러니 제르베즈는 가위로 그 배를 가를 수도 없었다. 그렇다. 그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점점 나빠지는 것은 살림을 잘 못한 탓이었다. 그러나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도 당사자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운을 저주했으며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온종일 그들은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직 두들겨 패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고작 말다툼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정도였다. 매우 슬프게도 그들이 애정의 세상을 열어놓아 두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카나리아처럼 날아가 버렸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애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은 세계에서는 서로 기대고 뚫뚫 뭉쳐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기분 좋은 온기가 사라져버렸고 저마다 스스로의 구석에 틀어박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쿠프와 제르베즈와 나나 셋 모두가 이제는 어르렁거리며 미움이 가득 차서 사소한 일에도 서로 대립했다. 무언가가 망가진 것 같았다. 행복한 가정에서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돌리던 저 기계, 가족이라는 커다란 조직이 흩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다. 물론 제르베즈는 쿠프가 보도에서 12m나 15m 되는 높은 홈통 끝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아도 더 이상 옛날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았다. 자기가 차마 밀어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가 스스로 떨어져 준다면
그야말로 이 땅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 줄어들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못된 인간이 화를 내는 날마다 그녀는 누가 그를 들것에 실어 자기에게 데려왔느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만 같았다. 이런 주정뱅이가 무슨 소용이 있지? 제르베지를 울리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그녀를 불행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다. 맙소사, 이런 쓸모없는 존재는 조금이라도 빨리 무덤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에서 해방의 폴카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머니가 죽이라 하면 딸은 때려 죽여요. 대답했다. 나나는 신문에서 여러 사고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는 타락한 소녀들이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너무나 운이 좋아서 성한 마차에 깔려도 취기조차 깨지 않을지 모른다. 도대체 이 악당은 언제 죽을까? 가난한 살림에 쪼들린 이런 생활 속에서도 제르베지는 자기 주변에서 굶주려 헐떡이는 소리를 들으면 한층 더 마음이 괴로웠다. 이 건물에서도 이 모퉁이는 지독한 가난뱅이들 소굴이었으며 여기서 사는 서너 가족은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굶었다. 문이 열려있어도 음식 냄새가 거의 풍기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죽음의 침묵이 깃들어 있었고 벽은 굶주린 배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때때로 소동이 일어 여자의 울음소리, 굶주린 애들이 보채는 소리, 배고픔을 잊으려는 가족들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목구멍에 경련이 일어서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가슴은 부서져 버렸고 먹을거리가 없어 하루살이도 살지 못할 것 같은 공기를 들이킬 뿐이었다. 그러나 제르베즈가 가장 불쌍하게 생각한 것은 뭐니 해도 작은 계단 및 굴속 같은 곳에 사는 벌이 영감이었다. 이 영감은 마르모트처럼 그곳에 틀어박혀 추위를 덜 느끼려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집더미 위에서 며칠씩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배가 고파도 외출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식사에 불러주지 않는데 일부러 배를 줄이며 밖에 나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영감이 사나흘씩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웃 사람들은 문을 밀고 들어가서 혹시 죽어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았다. 어쨌든 살아있었다. 싱싱하게는 아니지만 그저 가날벽에 다만 눈으로만 살아있었다. 죽음까지도 이 영감을 잊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빵이 생기면 바로 그 껍질을 영감에게 던져주었다. 그녀는 남편 때문에 성미가 고약해지고 남자를 싫어했지만 여전히 동물에 대해서만은 연민의 정을 느꼈다. 이제 어느 연장도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도록 버려진 가엾은 부리 영감은 그녀에게는 개와 같은 존재였으며 백정이라도 그 껍질이나 지방질을 사려들지 않을 쓸모없는 동물이었다. 제르베즈는 여전히 복도 맞은편에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버림을 받고 오직 자신의 몸뚱이를 양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어린애만큼 키가 줄어들어 벽난로 앞에서 말라가는 오렌지처럼 시들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채로 있었다. 이 세탁부의 장의사 인부 바주주 영감이 옆에 살고 있어서 이 세탁부는 장의사 인부 바주주 영감이 옆에 살고 있어서 몹시 괴로웠다. 아주 얇고 간단한 칸막이가 두 방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영감이 손가락 하나를 입에 물어도 들릴 정도였다. 저녁에 영감이 집에 들어오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 영감의 작은 살림을 계속 지켜보았다. 검은 가죽 모자가 마치 관 위에 던져진 삽처럼 둔탁한 소리를 내며 옷장 위에 놓인다. 검은 외투가 걸리면서 벽에 스쳐 밤새가 날개를 치는 듯한 소리를 낸다. 검고 낡은 옷이 방 한가운데 내 던져지면 슬픔의 찌꺼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그녀는 영감의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감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신경을 썼으며 그가 가구에 부딪히거나 접시를 뒤집어 엎을 때면 소스라쳤다. 이 망할 술주전뱅이는 그녀의 관심거리였으며 거기에는 호기심과 은근한 공포감도 섞여 있었다. 날마다 한껏 먹고 머릿속은 가지가지 생각으로 뒤범벅인 이 익살쟁이 영감은 기침을 하고 침을 뱉고 고디숑 어머니를 노래하고 더러운 물건을 집어던지며 침대에 다다르기까지 이 벽 저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영감이 이 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 생각하고는 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끔찍한 상상을 했다. 아마 영감이 시체를 가져다가 침대 아래에 놓아두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맙소사, 신문에 어떤 일화가 실렸다. 장의사 인부가 수고를 들고 시체를 한꺼번에 묘지로 운반하려고 어린이의 관을 자기 방에 모아두었다는 이야기였다. 분명히 바주주가 집에 돌아오면 칸막이 벽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가 났다. 페르라셀의 묘지 앞 두더기 왕국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 짐승 같은 영감이 마치 자기 직업이 흥겹다는 듯이 언제나 혼자서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방에서 한바탕 법석거리고 골아 떨어졌을 때조차 그는 세탁부의 숨통이라도 끌어버릴 듯 요란하게 코를 골았다. 제르베즈는 몇 시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분명히 옆방에서 장례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 가장 곤란한 일은 제르베즈가 매번 이런 공포 속에서도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벽에 귀를 댈 만큼 마음이 쏠린다는 점이었다. 바주주 영감은 제르베즈에게 멋쟁이 남자가 정숙한 여자에게 주는 효과를 주었다. 이런 여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멋쟁이를 만져보고 싶으면서도 그럴 용기가 없을 뿐이었다. 훌륭한 교양이 그녀들을 붙잡았다. 그래서 만일 공포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제르베즈도 죽음에 손을 대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으리라. 그녀는 가끔 아주 이상한 태도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주의를 집중하여 바주주 영감의 움직이면서 비밀을 찾아내려고 살피곤 했다. 쿠프가 그녀를 비웃으며 옆방의 장의사 인부에게 반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그녀는 화를 내며 이사하자고 말했다. 바주주가 이웃인 게 그만큼 싫었다. 그런데도 영감이 묘지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져서 금많은 신부가 칼부림이 날까 두려워서 벌벌 떨며 결혼을 승낙하는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영감은 그녀에게 넌지시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가 아무리 비참한 괴로움도 단번에 잊을 만큼 대단히 즐거운 숙면을 안겨주겠다고 2번이나 말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맛보고 싶다는 유혹이 차츰 그녀에게 힘차게 밀어닥쳤다. 반달이나 한 달 정도라면 시험해봐도 좋다. 한 달만 잠자봤으면. 겨울이라면 더더욱 좋고 집세를 내야 하는 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때라면.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1시간 잠자기 시작하면 그대로 영원히 잠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죽음에 대한 연정은 대지가 요구하는 영원하고 엄격한 우정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1월의 어느 날 밤 그녀는 2주먹으로 칸막이를 두드렸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며 돈 한 푼 없이 용기의 끝에 서서 기진맥진하게 지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열이 나서 떨었고 불꽃이 눈앞에 아물거렸다. 그래서 한순간 창밖으로 몸을 내 던질까 하는 욕망이 일어서나 참고 칸막이 벽을 두들기며 불러댔다. 바주주 영감님, 바주주 영감님. 장의사 인부는 아름다운 새 아가씨가 있었다네 라는 노래를 부르며 신발을 벗고 있었다. 그날 일이 잘 처리된 모양인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취해 있었다. 바주주 영감, 바주주 영감. 제르베즈는 목성껏 소리쳤다. 그런데 그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나? 그녀는 당장이라도 몸을 내맡길 생각인데 영감은 그녀의 목을 잡고 그가 가난뱅이와 부자도 또 다른 여자들도 데리고 가서 달래주었던 곳으로 그녀를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운 새 아가씨가 있었다네 라는 노래가 싫었다. 왜냐하면 숱한 정부를 가지고 있는 사내의 경멸을 그 노래에서 느꼈기 때문이다. 대체 무슨 일이지? 도대체 뭐지? 바주주 영감은 더듬더듬 말했다. 누가 몸이라도 아픈가? 바로 갈 테니 기다리시오 귀여운 아줌마. 하지만 그 쉰 목소리를 듣자 제르베즈는 악몽에서처럼 깨어났다.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가? 틀림없이 칸막이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몽둥이로 허리를 얻어맞은다는 느낌이 들어 무수음에 궁둥이가 오므라들었다. 장의사 인부의 큰 손이 벽을 넘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뒷걸음질을 쳤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바라지 않았고 아직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칸막이 벽을 두드렸다고 해도 아마 잠꼬대를 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팔꿈치를 부딪힌 것이리라. 몸이 뻣뻣하게 굳고 접시처럼 새하얀 얼굴로 그 영감 팔에 안겨 끌려다닐 생각을 하니 그녀는 공포가 무릎에서 어깨로 치솟는 듯 했다. 아니 아무도 없나? 바주주 영감이 정적 속에서 중얼거렸다. 기다려요. 다들 부인들에게는 친절하잖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탁부가 목이라도 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고마워요. 장의사 인부가 투덜거리며 잠드는 동안 그녀는 계속 불안해했다. 영감이 또다시 칸막이 벽을 두들겼다고 착각할까 걱정이 되어 꼼짝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정신을 차리겠다고 그녀는 맹세했다. 아무리 괴롭더라도 이웃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무섭기는 했지만 그녀는 죽음에 대한 애착을 늘 지니고 있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의 구석에서도
제르베즈는 자신과 남의 근심거리에 둘러싸여 비자르 집안에서 훌륭한 용기의 본보기를 찾아냈다. 조그만 랄리, 2수짜리 버터만큼밖에 살 집이 없는 8살짜리 여자애가 어른 못지않게 훌륭히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 일은 험했다. 두 아이, 3살 난 남동생 주일과 5살짜리 여동생 앙리에트를 돌봐주어야 했고 또 온종일 청소를 하거나 접시를 닦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비자르가 마누라의 배를 걷어차 죽은 뒤로 줄곧 랄리는 아무 말 없이 죽은 어머니의 역할을 스스로 해왔다. 짐승처럼 난폭한 그녀의 아버지가 예전에 아내를 때렸던 것처럼 요즘은 어린 딸 자식을 때려 눕혔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면 이 사내는 여자들을 두들겨 패지 않고는 못 배겼다. 랄리가 아주 어리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상대방이 늙은 여자였다 해도 더 세게 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귀 한 대로 딸의 얼굴 전체가 가려졌다. 어린애의 살갗은 아직 매우 보드랍고 물러서 5개의 손가락 자국이 이틀 동안이나 남아있었다. 그는 무작정 때렸다. 그렇다고 해도 때리고 아니라고 해도 때렸다. 급에 질려 아양을 뜨는 눈물이 날 정도로 바싹 마른 작은 고양이에게 사납게 덤벼드는 늑대 같았다. 작은 고양이는 불평도 없이 체념한 아름다운 눈으로 가만히 맞아주었다. 랄리는 결코 거역하지 않았다. 얼굴을 가리느라고 몸을 약간 굽힐 뿐이었다. 건물을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소리치지 않으려고 참고만 있었다. 이윽고 아버지가 딸을 구두발로 걷어차서 방 안 구석구석으로 몰아붙이는 일에 실증이 나면 랄리는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 얼굴을 닦아주고 수프를 만들고 가구 위에 먼지 한 톨 남기지 않았다. 두들겨 맞는 것도 랄리의 하루 일 가운데 하나였다. 참. 제르베즈는 이 이웃 여자아이에게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이 아이를 그녀와 동등하고 삶이 무엇인지도 잘 아는 여자로 대했다. 랄리는 창백하고 진지한 얼굴로 노처녀 같은 표정으로 있다고 말해야겠다. 그 애가 하는 말을 듣자면 30살쯤은 된 여자로 생각될 정도였다. 물건 사는 솜씨와 바느질, 살림 꾸리는 솜씨가 능숙했고 벌써 2~3차례 해산한 경험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린애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8살짜리 소녀의 그런 말이 모두에게 미소를 짓게 했지만 사람들은 곧 목이 메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다. 제르베즈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아이를 끌어들여 음식과 헌 옷들을 주었다. 어느 날 나나의 헌 속옷이 랄리에게 맞는지 입혀보다가 그녀는 숨이 막힐 뻔했다. 등줄기는 끈뿌른 색이 되어 있었고 팔꿈치는 껍질이 벗겨져 아직도 피가 맺혀 있으며 죄 없이 학대받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의 온몸을 보았던 것이다. 이런 봐주지 영감이 이 아이의 관을 준비해도 괜찮겠고 오래가지 못할 모양새이니 그래도 어린 랄리는 아무 말도 말라고 세탁부에게 부탁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남에게서 지겹게 닥달받는 것을 싫어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변호하며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쳐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다. 아이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있다.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고 용서해 주어야 하니까. 그때부터 제르베즈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비자르 영감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나면 나가서 애써 중재하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따귀를 맞을 뿐이었다. 랄리는 낮에 쇠침대 다리에 묶여있기가 일쑤였다. 일세자위가 생각 끝에 나가기 전에 딸의 다리와 배를 굵은 밧줄로 묶어놓은 것이다. 술 때문에 고장난 머리로 발작을 일으킨 것이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그곳에 없는 동안에도 딸을 학대하고 싶었을 것이다. 랄리는 다리가 저리는데도 말똥처럼 꼼짝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묶인 채 있었다. 비자르가 잊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밤새도록 그대로 있는 때도 있었다. 제르베즈가 붕괴하여 끈을 풀어주려고 하면 랄리는 아버지가 돌아와서 끈맨 모양이 전과 같지 않으면 무척 화를 낼 테니 제발 끈을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애원했다. 자기는 정말 괴롭지 않고 그렇게 묶여 있어야 몸이 쉴 수 있다고 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귀엽고 예쁜 아이의 작은 다리는 부어올라서 죽어버린 것 같았다. 랄리가 괴로워한 것은 방 안이 어질러져 있는데도 자기 몸이 침대에 묶여 있어서 청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아버지가 이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이는 생각했다. 그래도 랄리는 동생들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이것저것 지시를 하며 앙리에트와 지휘를 곁으로 불러서 코를 씻어주었다. 손은 자유롭기 때문에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지 않기 위해 풀려날 때를 기다리며 뜨개질을 했다.
그리고 랄리는 무엇보다도 비자르가 끈을 풀어줄 때가 가장 괴로웠다. 피의 순환이 멈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15분쯤은 기어다니야만 했던 것이다. 열쇠장이는 또한 다른 장난을 생각해냈다. 그는 10수짜리 동전 몇 개를 난로에 넣고 빨갛게 달군 다음 그것을 난로 한가운데 한 구석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랄리를 불러 빵을 2파운드 사오라고 했다. 어린 여자아이는 별 의심 없이 동전을 집었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것을 내던지고 화상 입은 작은 옷을 손을 흔들어댔다. 그러자 그는 화를 버럭 냈다. 그걸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다니 이제 돈을 잃어버렸겠다. 그는 그 돈을 바로 줍지 않으면 궁둥이를 걷어차겠다고 위협했다. 아이가 우물쭈물하자 어느새 눈이 번쩍하게 따귀가 날아들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눈가에 2개의 큰 눈물방울을 글썽이며 동전들을 주었고 그것을 시키기 위해 손바닥 위에서 튕기며 나갔다. 정말 주정뱅이 머리통에서 얼마나 잔인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일이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오후 랄리는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동생들과 놀고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어 바람이 잘 통했고 복도에 불어드는 바람이 문짝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아르디시다. 여자아이는 말했다. 아르디시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이는 문 앞에서 공손히 인사를 했다. 바람에게 인사를 한 것이다. 랄리 뒤에서 앙리에트와 지일도 인사를 했다. 그들은 이 놀이에 열중해서 누군가 자기들을 간지린 것처럼 몹시 웃어댔다. 동생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고 랄리의 두 볼이 장밋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랄리 자신도 동생들처럼 무척이나 즐거웠다. 그런데 이 즐거운 놀이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르디시. 어떻게 지내세요 아르디시. 그러나 거친 문이 문짝을 밀었다. 비자르의 영감이 들어왔다. 그러자 무대가 갑자기 바뀌었다. 앙리에트와 지일은 벽에 부딪혀 쓰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한편 랄리는 겁에 질려 절을 한 채로 굳어 있었다. 열쇠장이는 마부용 채찍을 들고 있었는데 흰 나무의 긴 자루에 끝이 가느다란 가죽끈이 달려 있었다. 그는 채찍을 침대 구석에 놓았다. 여자애는 이미 평소대로 발길로 걷어차여도 좋도록 허리를 내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비자르는 걷어차지 않고 거무튀튀한 이를 드러내고 쓴웃음을 지었다. 기분이 몹시 좋아 보였으며 술도 흠뻑 취해 있었다. 이제부터 장난을 쳐버리는 마음에 불이 켜져서 괴상한 얼굴이었다. 뭐야? 그는 말했다. 너 깔보 흉내를 내는구나? 귀염둥이 년이 춤추며 날뛰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리더라. 자 이리 와. 더 가까이. 제 얘기를 내 앞으로 오란 말이야. 니년의 엉덩이 냄새 같은 거 맡고 싶지 않아? 내가 널 병아리처럼 떨게 했니? 내가 니년을 건드리라고도 한단 말이냐? 내 구두나 벗겨. 여느 때처럼 맞지 않아서 놀란 달리는 새파랗게 질려 아버지의 구두를 벗겼다. 아버지는 침대 끝에 앉아있다가 옷을 입은 채로 쓰러져서 눈을 뜨고 딸아이가 방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랄리는 끌어다니면서도 그의 시선 때문에 겁에 질리고 공포 때문에 점점 손발이 굳어져서 그만 찻잔 하나를 깨뜨렸다. 그러자 그는 누운 채 채찍을 집어들어 딸에게 보여주었다. 젠장 이 못난 멍청아 이것 좀 봐.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래 넌 오늘도 50수나 없앴냐? 이 장난감만 갖고 있으면 나는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너는 아무리 구석을 기어들어가도 소용없겠지? 어때? 한번 해볼래? 아 네가 찻잔을 깼지? 자 어이 춤을 춰. 아르디시에게 절하는 춤을 추란 말이야. 그는 벌렁 누운 채 머리를 베개에 묶고 마부가 말을 몰듯이 소리를 지르며 채찍 소리를 했다. 그리고 팔을 아래로 내려 랄리의 몸 중간을 후려치며 팽이처럼 가죽끈을 말았다 펴었다 했다. 여자아이는 쓰러져서 네 발로 기어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또다시 채찍으로 후려쳐서 일으켰다. 어서 그는 소리쳤다. 이게 암탉나기의 달리기다. 그렇지 않니? 엄청 멋지군. 아침이야. 그것도 겨울. 나는 누운 채 감기도 걸리지 않고 동상으로 살이 벗겨질 걱정도 없이 멀리서 멍청이들을 붙잡을 수 있어. 이 구석에서 한 대. 이 수다쟁이야. 저 구석에서 한 대 더. 이번엔 그쪽 구석에서 다시 한 대. 침대 밑으로 끼어들면 자루로 갈긴다. 어서 달려. 그의 입술에서 약간 거품이 내뿜어졌고 노란 눈이 거무스름한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랄리는 미치다시피 되어 비명을 지르며 방의 네 귀퉁이로 뛰어다니며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벽에 찰싹 달라붙기도 했다. 그래도 커다란 채찍이 가는 가죽끈은 어디까지나 쫓아와 귓전에서 푹푹 터지는 소리를 내며 가는 화상과 같은 흔적을 살가죽에 남겼다. 고개를 조름받는 동물의 춤 같았다.
가련한 새끼 고양이의 왈츠가 정말 볼만했다. 더 빨리 돌려줘 외치면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계집애들처럼 발을 구르며 춤추듯 뛰었다. 랄리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공처럼 저절로 튀어다니며 눈이 안 보여 도망칠 구멍조차 찾지 못해서 때리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그러자 늑대 영감은 의기양양하여 랄리를 자루굴리라고 불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딸에게 그만하면 충분하냐? 이제 도망칠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제르베즈가 느닷없이 들어왔다. 여자아이의 비명을 듣고 온 것이었다. 이런 광경을 보자 그녀는 참을 수 없이 분노했다. 아, 비열한 사람, 그녀는 외쳤다. 그 애를 놓아줘요, 흉악한 사람 같으니. 내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비자르는 회방을 당한 짐승처럼 으스렁거렸다. 그는 더듬더듬 말했다. 이봐, 절름발이, 당신 걱정이나 해요. 애를 다루려면 손을 좀 써야 하는 것 같소. 보다시피 이 애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이요. 그저 내 팔이 길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채찍질을 했는데 그것이 랄리의 얼굴에 맞았다. 윗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제르베즈는 의자를 집어들고 열쇠장이에게 덤벼들으려고 했다. 하지만 랄리는 그녀에게 애원하듯 두 손을 뻗었고 아무 일도 아니며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앞치마 자락으로 피를 닦아내고 마치 자기들도 채찍을 얻어맞은 것처럼 우르대는 동생들을 달랬다. 랄리 생각을 할 때면 제르베즈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일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되는 소녀의 용기가 부러웠다. 이 아이는 계단으로 연결된 여자들 모두를 합친 만큼 고생을 하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이 소녀가 3달 동안이나 맨 빵만으로 살아왔고 때로는 배가 고파도 빵껍질조차 먹지 못해 아주 마르고 아주 쇠약해져서 벽에 의지하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광경을 보았다. 몰래 남은 고기를 갖다 주면 식도가 좁아져서 음식물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고기를 잘게 저며 먹으며 소리 없이 커다란 눈물방울을 흘리는 그 애를 보니 제르베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언제나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으며 나이에 맞지 않게 분별력이 있었고 여자아이의 앙증스러움으로부터 너무나 일찍 눈을 떠서 자신의 모성애가 죽을 때까지 조그만 어머니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이 고뇌와 용서의 다정한 피조물을 그녀의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 랄리는 오직 말없는 눈길과 크고 검은 체념의 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고뇌와 비참의 밤을 추측하게 할 뿐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크고 검은 눈을 뜨고 있을 뿐이었다. 제르베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쿠포 집에서 목노주줌의 독한 싸구려 술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탁부는 언젠가는 자기 남편도 비자르처럼 채찍을 들어 자기를 춤추게 할 날이 틀림없이 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불행에 위협받고 있었기에 여전히 그녀는 그 아이의 불행에 대해서도 한층 더 민감했다. 그렇다. 분명히 쿠포의 건강이 좋지 못했다. 싸구려 브랜디가 그의 얼굴빛을 좋게 했던 시기는 지나갔다. 그는 이미 배를 두드리며 알코올 덕분에 이렇게 살이 쪘다고 뽐내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초기의 좋지 않던 노란 지방질이 녹아서 뼈와 가죽만 남게 되었고 늪에서 썩는 시체처럼 파리한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욕도 줄어들었다. 빵도 차츰 먹지 않게 되고 스튜마도 입에 대지 않게 되었다. 최고로 잘 요리된 스튜는 먹을 수 있었을 테지만 그의 위장은 막히고 이는 흐물흐물 흔들려서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하루에 반 리터의 브랜디가 필요했다. 이것이 그의 하루치 식량이고 음료이며 그가 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양물이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면 15분쯤 몸을 쭈그린 채 기침을 하며 뼈가 마주치는 소리를 내고 머리를 움켜잡고 뭔가 지독하게 쓴 점액을 겨우 뱉어냈는데 그렇게 하면 목구멍이 청소가 되었다. 아침마다 이 모양이니 미리 요강을 준비해 두어야 했다. 그리고 해장술을 한 잔 마시지 않고서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창자에 불을 붙일 듯한 술이 그에게는 진정한 약이 되었다. 그렇지만 낮이 되면 힘을 되찾았다. 먼저 손발의 피부가 건질거리고 따끔따끔한 것 같았다. 그래서 장난으로 누군가가 간지리고 있다느니 마누라가 깔개 속에 넣어둔 털이 몸을 꼭꼭 찌른다느니 말했다. 그러는 사이에 다리가 무거워지고 간지럽던 것이 심한 경련으로 바뀌며 살이 바이스 기계에 물린 것처럼 재어왔다. 이건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그는 이미 웃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귀가 멍하니 윙윙거리고 눈앞에 불꽃이 튀더니 앞이 보이질 않아 갑자기 거리에서 멈춰섰다.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고 집들이 춤을 추고
당장에 쓰러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잠시 비틀거리며 걸었다. 때로는 등에 대낮의 햇빛을 받고 있는데도 어깨에서 엉덩이로 찬물이 얼어붙은 것처럼 벌벌 떨기도 했다. 가장 성가신 점은 두 손이 떨린다는 것이었다. 특히 오른손은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몹시 떨렸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피를 먹을. 이미 그는 사내가 아니었다.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그는 붕괴하여 근육을 긴장시켜 유리컵을 잡고는 마치 대리석으로 된 손끝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겠노라 큰소리쳤다. 그러나 유리컵은 그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규칙적으로 조금씩 흔들리면서 마구 춤을 추며 술을 왼쪽으로 튀기고 오른쪽으로 튀겼다. 그렇게 되면 그는 화가 치밀어 술을 목구멍에 쏟아넣고는 몇십 잔 시키고 먹여봐라.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술통을 운반해 보이겠다고 소리쳤다. 제르베즈는 이에 반대하며 손이 떨리는 병을 고치고 싶으면 술을 끊으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는 아내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성한마차 따위가 지나가니까 술이 엎질러진다고 화를 내며 다시 시험해 보겠노라고 몇 리터씩이나 품마셨다. 3월 어느 날 밤 쿠포는 흠뻑 젖어서 돌아왔다. 장하와 함께 뱀장어 숲으로 배를 가득히 채우고 돌아왔을 때의 일인데 푸르노 시문에서 포아소니에르 시문까지 실적날 정도의 그 기나긴 길에서 소나기를 만났다. 밤이 되자 그는 기침을 많이 했다. 열이 높아서 뻘겋게 되어 구멍난 풀무처럼 옆구리를 벌렁거렸다. 아침에 보슈 부부의 단골 의사가 와서 청진기를 등에 대보고 고개를 흔들더니 제르베즈를 따로 불러 남편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권했다. 쿠포는 폐렴에 걸려 있었다. 물론 제르베즈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남편을 의사에게 맡기느니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간호했을 것이다. 나시온 거리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남편을 애지중지하느라 몰래 숨겨둔 돈까지 몽땅 써버렸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도 남자가 방탕에 빠져 있을 때는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안 돼. 두 번 다시 그런 귀찮은 일은 하기 싫다. 누군가가 남편을 데려가서 다시는 데려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고맙겠다. 그래도 들것이 도착해서 쿠포를 마치 가구처럼 올려놓자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투덜거리면서 그거 꼴 좋다.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진심은 그렇지가 않았다. 쿠포를 보내지 않아도 되도록 옷장 속에 10프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라리부아지르의 병원까지 따라가서 간호사가 큰 병실 구석에 그를 누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병실에는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한 줄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몸을 일으켜 새로 들어온 동료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병실 안에 가득 찬 죽음, 숨이 막힐 것 같은 냄새와 열기, 듣고 있는 사람에게 폐를 토해내고 쉽게 만드는 폐기력 환자의 기침 소리, 게다가 진짜 묘지 안의 길처럼 양쪽에 새하얀 침대가 늘어서 있는 그 병실은 페르 라시에즈 묘지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고 나서 쿠포가 베개를 베고 눕자 그녀는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몰라서 또 주머니에는 그를 위로해 줄 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도망쳐 나왔다. 밖에 나와 병원 앞에서 그녀는 몸을 돌려 그 당당한 건물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옛날 쿠포가 추녀 밑에 매달려 햇빛 속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높은 곳에서 함석을 깔고 있던 시절을 생각했다. 그때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살갗은 여자처럼 고왔다. 봉케르 호텔의 창을 통해 그를 찾아보면 하늘 한가운데 그가 보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송수건을 흔들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신호로 서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다. 쿠포는 그 높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쾌활하고 난잡한 참새처럼 더 이상 지붕 위에는 앉으려고도 안 했다. 그는 밑에 있었다. 그는 병원에 그의 보금자리를 지었다. 그리고 거칠한 피부로 죽게 될 그곳에 누웠다. 맙소사, 오늘 그 사랑의 시절이 얼마나 먼 옛날처럼 여겨지는지. 그 다음 날 제르베즈가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러 갔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다. 간호를 해주던 수녀가 그녀의 남편이 어제 갑자기 동료 환자를 때렸기 때문에 생탄의 정신병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해 줬다.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했다. 머리를 벽에 부딪히려고도 하고 다른 환자들이 잠잘 수 없도록 고래고래 소리치기도 했다. 술이 그 원인으로 그것이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폐렴으로 눕게 된 틈을 타서 그를 공격하여 신경을 뒤틀리게 했다. 세탁부는 정신이 아찔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이 미쳐버렸다. 쿠포를 병원에 놔두지 않으면 그녀의 인생은 엉망이 될 터였다.
나나는 아버지를 병원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외쳤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두 사람 모두가 살해될 거라 했다. 제르베즈는 일요일에만 생탄에 갈 수 있었다. 그곳은 정말 멀었다. 다행히 로슈슈아르 거리에서 글라시에르까지 가는 승합마차가 정신병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쌍떼 거리에서 내려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오렌지 2개를 샀다. 역시나 굉장히 큰 건물로서 회색 앞마당이 있고 복도가 끝없이 계속되며 시커머니 오래된 양냄새가 풍겨서 도저히 밝은 기분이 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격리병실에 안내되었을 때 거의 기분을 회복한 쿠퍼를 보고 무척 놀랐다. 때마침 그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아주 정결한 나무 상자 변기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가 항문을 다 드러내놓고 이를 보는 모습을 그녀가 봤기 때문에 그들은 웃었다. 안 그래? 저 사람을 병자라고 말하다니. 그는 예전이나 다름없는 입심과 함께 상자 위에 교황처럼 버티고 앉아 있었다. 오, 정상대로 돌아온 것을 보니 병이 나은 모양이다. 페림은요? 세탁부가 물었다. 쫓아버렸지. 그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손으로 그것을 끌어냈어. 아직 조금 기침이 나긴 해도 굴뚝 청소가 끝나가. 그리고 병기를 떠나 침대에 들어가려다가 그는 또 농담을 했다. 당신은 코가 튼튼하니까 환기시키는 점은 문제가 안 되겠지. 당신은 말이야. 그래야 두 사람은 더욱 명랑해졌다. 마음속으로 그들은 즐거웠다. 그들이 이처럼 서로 지극히 품위 있게 하는 농담은 필요 없는 말을 빼놓고 단적으로 만족을 표시하는 방법이었다. 병자가 회복하여 모든 면에서 일을 잘해 나가는 모습을 다시 보는 기쁨은 실제로 병자를 가져보지 않고는 모른다. 그가 침대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그에게 오렌지 2개를 주었는데 그는 감동을 했다. 당약을 마시고 허술한 선술집 카운터에서 기염을 토할 수 없게 되고서부터 그는 전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옛날처럼 지각 있게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마침내 그의 정신 이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 그래. 그도 허풍스럽게 말했다. 그 얘기라면 몇 번이고 했지. 생각해보라고. 내 눈에 쥐가 보였어. 그래서 쥐꼬리에 소금 하나를 올려놔 주려고 내가 내 발로 기어 쫓아다닌 거야. 그러다 당신이 나를 부르지 않겠어? 사내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던 거야. 결국 모든 것이 어리석었어. 대낮에 졸다가 몽상에 잠겼던 거야. 난 다 기억하고 있어. 머리는 아직 끄떡없다고. 이제는 다 끝난 얘기야. 잠이 들면 꿈을 꾸지. 악몽을 꾸는 일도 있지만 악몽은 누구나 다 꾸는 거니까. 제르베즈는 저녁 때까지 그 옆에 있었다. 당직 의사가 6시 회진 시간에 와서 그에게 두 손을 뻗어보게 했다. 이제 그의 두 손은 거의 떨리지 않았으며 손가락 끝이 조금 움직일 뿐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쿠퍼는 점점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2번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마룻바닥과 방의 어두운 내 기퉁이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한쪽 팔을 내밀었다. 어떤 짐승을 벽에 밀어붙여 으스러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래요? 제르베즈가 놀라서 물었다. 쥐야, 쥐. 그가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잠깐의 침묵 끝에 잠에 빠져들면서 그는 연결되지 않는 말들을 내뱉으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놈들이 내 옷에 구멍을 내고 있어. 더러운 짐승들. 꼭 잡아. 당신 치마를 꼭 쥐어. 조심해. 쥐가 뒤에 있어. 더러운 새끼. 재주를 넘네. 우스꽝스럽게 노는군. 불안당 도둑놈. 그는 허공을 치며 담요를 끌어당겨 둘둘 말아 가슴에 안았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털복숭이 남자들의 난폭한 행동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자 관리인들이 달려왔고 제르베즈는 방금 전의 광경에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며칠 뒤에 다시 가보았을 때 쿠퍼는 완쾌되어 있었다. 악몽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잠들어 있었다. 손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10시간이나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쿠퍼를 집에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단지 담당 의사는 틀에 박힌 주의였지만 퇴원할 때 잘 생각해서 행동하라고 그에게 충고를 했다. 만일 다시 술을 마시면 병이 재발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리라고 했다. 그렇다. 모든 게 자기 마음가짐에 달렸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활기차고 또 상냥해지는지 스스로 경험한 바 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도 생타넷처럼 얌전히 지내야 한다. 그에게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며 이제 이 세상에 술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충고였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제르베즈는 구트도르 거리로 돌아가는 성앞 마차 안에서 말했다. 물론 그렇지. 쿠퍼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고 나더니 그는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가끔 작은 잔으로 딱 한 잔 정도 한다고 남자가 죽을 수는 없지. 소화가 잘 되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소화에 좋다며 가볍게 브랜디를 한 잔 마셨다. 그래도 그는 일주일 동안은 분별 있게 굴었다. 그는 본디 아주 소심했기 때문에 비세트롭 정신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혀 최초의 한 잔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잔이 되고 석 잔, 넉 잔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2주가 지나갈 즈음에는 보통 때의 주량으로 되돌아가서 창자를 비틀 정도로 독한 술을 하루에 반 리터씩이나 마시고 있었다. 참. 제르베즈는 우라가 치밀어 쿠퍼를 후려 갈기고 싶었다. 병원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분별력을 되찾은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다고 꿈꾸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기쁨의 시간도 잠시뿐, 틀림없이 이것이 마지막이다. 아무래도 그의 술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당장 죽는다고 위협받고도 그 술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노릇이지. 집안은 엉망이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더 이상 침울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다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 살림은 점점 더 진창에 빠져들어 언제쯤 좋아지리라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나는 아버지한테 얻어맞으면 붕괴하여 왜 아버지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그대로 병원에 남아있지 않았느냐고 말대꾸를 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브랜디를 사드리고 어서서 죽게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제르베즈도 어느 날 쿠퍼와 자기와의 결혼을 후회하듯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발끈 화를 냈다. 그녀는 다른 녀석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다. 그런데 그녀는 수치녀 같은 낯짝을 하고 있어 자기가 길가에서 주워온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맞받아쳤다. 개수작이야. 뻔뻔스럽기도 하지. 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녀는 그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게 진실이다. 잘 생각해 보라고 충고까지 했는데도 그가 무릎을 꿇고 결심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던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따위 짓을 할 바에야 팔을 하나 잘리는 편이 낫다. 하기야 그를 만나기 전에 남자가 있기는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남자가 있었다고 해도 여자가 부지런하면 술집을 쏘다니며 자신과 가족의 명예만 더럽히는 게으름뱅이 사내보다는 낫다. 그날 쿠퍼 부부 집에서는 처음으로 격식에 맞는 부부싸움이 한바탕 벌어졌다. 너무나 심하게 서로 때렸기 때문에 헌 우산과 빗자루 하나가 다 망가지고 말았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더욱더 무기력해졌다. 전보다도 자주 일터에 나가지 않았고 온종일 수다를 떨었으며 완전히 맥이 빠져 있었다. 무엇이 손에서 떨어져도 그대로 방바닥에 놓아둔 채 허리 굽혀 주우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게으름의 타성이 붙어버렸다. 그녀는 더욱 살이 쪘다. 그녀가 편한 대로 먼지가 발을 걸어 그녀를 넘어뜨릴 정도가 아니고는 절대 비질도 하지 않았다. 이 점 로리의 부부는 그녀의 방 앞을 지나칠 때면 코를 틀어막는 신용을 하며 정말 독이라고 말했다. 로리의 부부로 말하자면 복도 막다른 안쪽에서 숨어 살며 그 건물의 한 모퉁이에서 울고 있는 모든 가난들을 피해 20수짜리 동전을 빌리러 오지 못하도록 처박혀 있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참 친절한 이웃들이다. 그렇다. 정말 고양이 같다. 문을 두드리며 불이나 소금 한 움큼 또는 물 한 병을 달라고 부탁하면 당장에 코앞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게다가 입이 흠하기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웃 사람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면서도 남을 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했다. 빗장을 걸고 틈새나 열쇠 구멍을 막기 위해 담요를 늘어놓은 채 잠시도 금사슬 만드는 손을 놓지 않고 부부끼리 험담을 즐겼다. 특히 절름발이가 몰락했다는 얘기를 할 때면 이 부부는 애무를 받는 수고양이처럼 하루 종일 가르랑거렸다. 그 궁색한 꼴이라니, 그 쇠약해진 꼴이라니. 그들은 제르베즈가 장 보러 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녀가 앞치마 밑에 아주 작은 빵 조각을 감춰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그들은 또한 제르베즈가 먹을 것이 없어 굶는 날을 계산하고 있었다. 제르베즈 집의 일이라면 수북이 쌓인 먼지와 내팽개친 채로 둔 어지러운 많은 접시, 가난과 게으름으로 점점 자포자기가 되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은 사사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 꼴이라니 넝마장수도 줍지 않을 것 같은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지 않은가. 아무렴 그 금발머리 미인도 완전히 망했다. 옛날에는 깔끔하고 파랗게 칠한 가게에서 엉덩짝을 꽤나 흔들고 돌아다니는데 먹자 타령에 자나깨나 식도락이었으니 벌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부가 자기 험담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구두를 벗어들고 가만히 가서는 문에다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담요가 걸려있어 들리지 않았다. 다만 어느 날 이 부부가 자기 얘기를 하다가 그 축 늘어진 큰 젖통 하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먹은 것이 신통치 않아서 피부가 늘어진 데다
블라우스 앞이 좀 불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녀는 어디서든 그들과 마주치는 처지였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처럼 비열한 자들한테는 모욕을 당하기가 일쑤였지만 더는 그들에게 대꾸할 힘도 실컷 욕설을 퍼부을 기운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쾌락만 추구해서 가만히 틀어박혀 무료함에 손가락을 퉁기며 즐길 수 있을 때만 움직이는 여자였다. 어느 토요일 쿠포는 그녀를 서커스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부인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둥근 종이 테두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니 그 정도만 해도 가볼 만한 가치는 있었다. 때마침 쿠포는 2주분 급료를 벌어놓은 참이라 40수 정도는 쓸 수 있는 처지였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은 나나가 일터에서 급한 주문이 들어와 아주 늦게까지 밤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7시까지도 쿠포는 돌아오지 않았다. 8시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제르베즈는 화가 치밀었다. 저 주중뱅이는 틀림없이 친구와 함께 거리 술집을 돌아다니며 2주분 급료를 털어 마시고 있겠지. 그녀는 보닛을 세탁해 놓았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어서 아침부터 흔들에서의 구멍도 열심히 손질해 놓았다. 마침내 9시쯤에 그녀는 배도 고프고 화도 나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근처 거리로 내려가 쿠퍼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찾고 있나요? 보슈 부인이 제르베즈의 험악한 모습을 보고 물었다. 콜롱보 영감 가게에 있어요. 우리 보슈가 방금 전에 그와 함께 버찌주를 마시고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쿠퍼의 눈앞으로 덤벼들리라 생각하면서 한눈도 팔지 않고 보도를 서둘러 걸어갔다. 가랑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것이 한결 더 울적했다. 그래도 목노주점 앞에 다다르자 남편에게 달려들다가 오히려 자기가 당할까봐 불안해져서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아 조심스러워졌다. 가게는 가스등이 켜져 있어서 불타듯 밝았고 그 불빛은 햇빛처럼 반짝이며 벽에 진열된 가전 색깔의 크고 작은 술병과 유리잔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 잠시 멈춰서서 발도듬하여 유리창에 눈을 대고는 진열짝에 놓인 2개의 술병 아래로 홀 안쪽에 있는 쿠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함석을 깐 작은 탁자 둘레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으나 담배 연기로 그 모습이 모두 희미하고 푸르스하게 보였다. 무엇인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지만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턱을 내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얼굴로 몸을 크게 흔들어대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대장부라는 자들이 아내와 가정을 버려둔 채 이처럼 숨이 막힐 것 같은 굴 속에 잘도 틀에 박혀 있다. 빗물이 목덜미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가게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생각에 잠겨 교회의 큰 거리로 나섰다. 그렇다. 쿠퍼는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들어갔더라면 호되게 당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아무리 보아도 그곳은 보통 여자가 들어갈 곳이 못 되었다. 그러다가 비에 젖어 나무 아래에서 잠시 서 있는데 설며시 몸이 떨렸다. 제르베즈는 문득 어떤 좋지 못한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술집으로 가 유리문 앞에 서서 눈을 바싹 붙이고 주정뱅이들이 비를 피해 앉아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을 마시고 있는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목노주점의 불빛이 길목 엉둥이에 비쳤고 빗방울이 그곳에 떨어지며 조그만 거품을 만들었다. 구리장식의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바람에 그녀는 도망을 치다가 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아서 문을 밀고 곧바로 쿠퍼가 있는 탁자로 갔다. 어쨌든 그녀는 남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닌가? 더욱이 오늘 밤은 남편이 먼저 서커스에 데리고 가겠노라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찾아올 권리가 있었다.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녀는 보도 위에서 비누처럼 녹아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절은 당신이었군 할망구. 함석장이가 놀리듯 숨 넘어가는 소리로 외쳤다. 아, 꼴볼견이군 정말. 응? 안 그래? 꼴볼견이야. 장아와 불고기 졸병 소금 주둥이가 모두 웃어댔다. 그렇다. 이것은 그들에게 우습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제르베즈는 잠깐 당황하여 가만히 서 있었다. 쿠퍼가 무척 다정해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자, 우리 어서 가요. 빨리 가야죠. 아직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일어날 수가 없어. 착 달라붙었으니. 농담이 아니야. 쿠퍼가 언제나처럼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시험해 보라고 내 팔을 잡아당겨 봐 힘껏. 제 얘기를 더 세게. 들어올려.
알겠지? 저 나귀 같은 콜롱보 영감이 나를 나사못으로 의자에 쬐어 놓았단 말이야. 제르베즈는 이 장난을 받아주었다. 그녀가 쿠포의 팔을 놓아주자 그의 친구들은 아주 재미있는 농담거리가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고 싸우는 딱 나귀들처럼 서로 어깨를 비벼댔다. 함석장이도 목구멍까지 보이도록 입을 딱 벌리고 웃었다. 못된 얼간이로군. 마침내 쿠포가 말했다. 이리 와서 좀 앉아. 밖에서 철벅거리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좋잖아. 그참 그래, 내가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 볼 일이 있었어야. 뾰로통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여보게들 자리 좀 비켜주게. 부인, 내 무릎에 앉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편이 더 푹신할 텐데요. 장화가 친절한 척 말했다. 제르베즈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의자를 집어 탁자에서 세 걸음 정도 떨어져 앉았다. 그녀는 남자들이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가장 독한 브랜디로 유리잔 속에서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탁자에 조금 엎질려져 있었는데 술꾼 소금 주둥이가 찌끄러대면서 그것에 손가락을 적셔서 대문자로 웰랄리라는 여자 이름을 썼다. 그녀는 불고기 졸병이 너무 말라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음을 알았다. 장화의 코는 부스름이 잔뜩 나 있었고 보르고뉴 지방의 풀은 진짜 달리아 같았다. 네 사람이 모두 더럽기 짝이 없었다. 텁수룩한 수염이 뒷간의 빗자루처럼 뻣뻣하고 지린내 나는 그들은 누더기가 된 작업복을 보란듯이 걸치고 손톱에 때가 낀 더러운 손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대로 친구들끼리는 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6시부터 찔끔찔끔 마셨는데 그래도 전혀 흐트리지 않은 자세로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맞게 취해 있었다. 제르베즈는 또 다른 두 사람, 카운터 앞에서 마시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는데 이들은 이미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작은 잔을 턱 밑에 대고는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믿고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뚱뚱고 콜롱보 영감은 가게를 지키는 무기인 큼직한 두 발을 뻗쳐 조용히 술을 따랐다. 몹시 더운 날씨였다. 눈부신 가스득 불빛 속을 담배 연기가 자욱이 먼지처럼 떠돌아 손님들의 모습은 차츰 짙은 안개 속에 묻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쉰 목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욕설, 폭발음같이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소리가 뒤섞여 귀를 멍멍하게 하는 소음이 되어 흘러나왔다. 제르베즈는 한쪽 모퉁이에서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광경은 여자에게는, 특히 익숙치 못한 사람에게는 재미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숨이 막히고 눈은 쓰라렸으며 홀 전체에서 풍기는 알코올 냄새 때문에 벌써부터 제르베즈는 머리가 무거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등 뒤에서 더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다. 돌아다 보니 정육이었다. 이 주정뱅이 제조기는 좁은 앞마당의 유리상자 속에서 지옥의 부엌인 양 바닥부터 지면을 뒤흔들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 구리 제품은 동그란 옆구리에 커다란 붉은 별을 하나 켜놓았을 뿐이어서 한층 더 음산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기계의 그림자가 안쪽 벽에 비쳐 꼬리가 달린 이상한 형태와 사람들을 삼켜버릴 듯이 입을 크게 벌린 괴물 같은 끔찍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다. 이봐 수다쟁이 옆했네. 부르퉁해 하기는. 쿠포가 소리쳤다. 알겠어? 귀찮으니까 흥을 깨뜨리지 마. 뭐 좀 마시겠어? 아무것도 싫어요 물론. 세탁구가 대답했다. 난 아직 저녁도 안 먹었어요. 좋아. 더 잘돼서 기운 좀 마셔야 기운이 난다고. 그러나 그녀가 깡찡거린 얼굴을 펴지 않자 장화가 또다시 환심을 살해했다. 부인은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겠죠? 그가 웅얼거렸다. 내가 좋아하는 건 취하지 않은 남자예요. 그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품삯을 가져오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아, 그래서 언짢으시군? 여전히 놀리는 말투로 함석장이가 말했다. 자기 몫을 달라는 말이지. 이 멍청아, 그렇다면 왜 술을 싫다고 하지? 자, 한 잔 들어. 그만큼 덕이 될 테니.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마에 깊은 주름을 하나 만들고는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옳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우리 돈을 다 마셔버립시다. 불고기 졸병이 일어서서 그녀를 위하여 아니스 술을 한 잔 가지러 갔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탁자 가까이로 놓았다. 아니스 술을 조금씩 맛보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옛날에 쿠포가 자기에게 접근해 오던 시절 이 가게 문간에 앉아서 함께 먹던 블렌디에 절인 자두가 생각났다. 그때 그녀는 열매는 먹었지만 술은 남겨놓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 아, 그녀는 자기 본성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의지라고는 한 푼 없이도 없었다.
그녀를 조금 자극했을 뿐인데도 벌써 술 속으로 곤두박질하다니. 아니스 술은 좀 매우 너무 달아서 좀 메스꺼웠지만 그런대로 맛이 있었다. 술꾼 소금 주둥이가 뚱보 웰랄리와의 관계를 얘기하자 그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술을 찔끔찔끔 마셨다. 웰랄리는 빈틈없는 여자로 생선 행상을 하고 있었는데 수레를 밀고 큰 길을 따라다니며 술집이 있는 그를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다. 친구들이 소금 주둥이에 알려 그를 숨겨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대개는 잡히게 되었다. 어제 같은 날은 소금 주둥이가 일티에 길건한 벌로 따귀를 맞았을 정도였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들은 정말 재미있다고들 떠들어댔다. 불고기 졸병과 소금 주둥이가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웃어대며 제르베즈의 어깨를 탁 쳤기 때문에 그녀도 마침내 간지럼을 탄 듯이 그냥 웃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에게 뚱보 웰랄리 흉내를 내라고 충고했다. 다리미를 가지고 와서 술집의 함석 탁자 위에서 쿠포의 귀에 다림질을 해주라고 했다. 아, 고마워. 아내가 비운 아니스 술잔을 거꾸로 흔들면서 쿠포가 소리쳤다. 깨끗이 해치우는 솜씨가 아닌가. 여보게들 보게나 제법 솜씨가 좋군. 부인 한 잔 더 드릴까요? 술꾼 소금 주둥이가 물었다. 아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망설였다. 아니스 술 때문에 그녀는 속이 메스꺼렸다. 뱃속을 가라앉히려면 차라리 독한 술을 마셔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뒤에 있는 주정뱅이 제조기 쪽을 흘낏 바라보았다. 그 큰 가마솥 같은 가게는 살찐 주물공장 마누라의 배처럼 둥그레가지고 그 코를 쑥 내밀기도 하고 만지작거리기도 하며 그녀의 어깨죽지에 욕망과 공포가 뒤섞인 전율을 불어넣었다. 그렇다. 이건 마치 불을 조금씩 내뿜고 있는 어떤 마녀의 또는 몸집이 큰 매춘부의 무쇠 창자와도 같았다. 정말 멋진 도거의 원천이다. 이따위 장치는 굴 속에 묻어버려야 했을 것이다. 정말 뻔뻔스럽고 꼴보기 싫다. 하지만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거기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며 불길한 것을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비록 혀에 화상을 입어 오렌지처럼 허물이 벗겨진다 해도 말이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마시고 있죠? 그녀는 시치미를 떼고 남자들이 마시고 있는 술잔에 든 아름다운 황금빛 술에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이건 말이지 할멈. 쿠포가 대답했다. 콜롱버 영감네 장내지. 바보스럽게 굴지 마. 곧 맛보게 될 테니. 그래서 강한 블렌드 한 잔이 그녀에게 운반되었다. 처음 한 모금에 그녀의 턱이 오그라들자 함석장이는 자기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말을 계속했다. 어때? 목구멍이 깎이는 것 같지? 단숨에 들이켜봐. 한 잔 마실 때마다 의사 주머니에서 6프랑짜리 은화를 빼내는 기분이 들지. 제르베즈가 두 번째 잔을 들었을 때는 이미 고통스럽던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쿠포와 화해가 되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서커스 구경은 다음으로 미루어도 될 일이다. 말을 타고 다림질 치는 고개 따위는 그리 재미있지 않다. 콜롱브 영감의 가게에는 비도 안 오고 급료가 브랜디 속에 녹아버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다. 황금같이 반짝이는 아름답고 맑은 액체로 된 급료를 마시고 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알 바가 아니다.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적도 일찍이 없었다. 게다가 자기도 한몫 그대로 돈을 쓰고 있으니 마음의 위안도 된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대로 여기 남아있지 못할 까닭이 있을까? 대포를 쏘아대도 이제는 움직이기 싫다. 일단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녀는 블라우스가 등에 달아붙을 정도로 따뜻한 온기 속에서 노곤해져 있었고 손발을 나른하게 만드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탁자에 팔꿈치를 꿰고 얼빠진 듯한 눈으로 혼자 웃고 있었다. 그것은 옆 탁자의 뚱뚱보와 난쟁이 같은 두 남자가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샌드위치처럼 서로 끌어안고 있어서 너무나 우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녀는 이 목노주줌을 향하여 돼지기름 주머니 같은 콜롱보 영감의 건강하게 빛나는 얼굴을 향하여 곤방대를 피우며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고객들을 향하여 거울과 술병을 번쩍이게 하는 가스등의 큼직한 불꽃들 향하여 웃음을 보냈다. 이제 술냄새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니, 그 반대로 코를 간지르는 듯하여 좋은 냄새처럼 느껴졌다. 눈꺼풀을 지그시 감고 숨은 가쁘지 않게 매우 짧게 쉬면서 점점 잠에 빠져드는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을 들이키고 나서 그녀는 두 손에 턱을 떨어뜨렸다. 이제 그녀 눈에는 쿠포와 그의 친구들만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과 아주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두 볼의 미지근한 숨결을 느끼며 마치 한 가닥씩 술을 세듯이 그 더러운 수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몹시 취해 있었다. 장화는 담뱃들을 입에 물고 잠든 소처럼 말없이 근엄한 표정으로 침을 흘리고 있었다.
불고기 졸병은 1리터짜리 포도주를 입술도 대지 않고 단숨에 마셔버린 뒤 빈병 밑바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허풍을 들었다. 한편 소금 주둥이는 회전 놀이판을 가지러 카운터로 갔고 쿠퍼와 술래기를 했다. 200점, 자네는 부자야. 언제나 큰 숫자만 맞추니까. 회전 놀이판에 깃털이 소리를 내고 유리 밑에 끼워놓은 빨간색의 커다란 운명의 여신 그림이 빙빙 돌면서 포도주 얼룩처럼 붉고 둥근 반점만이 한가운데 보였다. 350점. 안에서 몰래 잘해 처먹는군. 이 도둑놈. 에이 빌어먹을. 난 이제 안 해. 제르베즈는 회전 놀이판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목이 많이 말랐다. 그리고 장화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녀 뒤에서는 주정뱅이 제조기가 지하수처럼 조용한 소리를 내면서 여전히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그것을 맛이 없애는 일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체념은 하면서도 절망적인 분노를 느껴서 짐승에게 달려들듯이 커다란 기계에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고 그 옆구리를 때려 부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그 기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구리 다리에 자기가 잡혀있는 것 같았으며 한편 몸속에서는 술이 개울처럼 흘러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더니 홀이 춤추기 시작하고 가스등이 별처럼 흘러갔다. 제르베즈는 취한 것이다. 소금 주둥이와 악당 같은 콜롬브 영감의 맹렬한 싸움 소리가 그녀에게 들려왔다. 주인 영감도 호되게 부쳐먹은 놈이다. 그러나 거기는 봉디가 아니었다. 이 봉디는 파리 근교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나 거기는 봉디가 아니었다. 갑자기 서로 밀치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탁자를 뒤엎는 소음이 일어났다. 콜롬브 영감이 가차없이 순식간에 일행을 내쫓은 것이다. 문 앞에서 모두들 영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깡패라고 소리쳤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찬바람이 약간 불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쿠퍼와 엇갈렸다. 그리고 찾았나 싶으면 또다시 엇갈리곤 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상점들을 살펴보며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갑자기 밤속에 완전히 내던져졌다. 부하소녀의 거리 모퉁이까지 왔을 때 그녀는 팔레트로 착각하여 보뚜랑에 주저앉았다. 흐르는 물에 흠뻑 젖어 머리가 매우 아팠다. 마침내 집에 다다랐다. 관리인 부부가 사는 방을 서둘러 지나쳤으나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부와 포아송 부부가 식탁 앞에 앉아있다가 그녀의 심한 모양새를 보고 불쾌한 듯이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녀는 어떻게 7층까지 올라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7층에 이르러 복도를 걸어가자 그 발소리를 들은 꼬마 랄리가 달려와서 안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제르베즈 아줌마, 아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서 잠자는 아이들을 좀 보아주세요. 아, 정말 귀여워요. 하지만 세탁부에 얼빠진 듯한 얼굴과 마주치자 랄리는 뒷걸음질을 치며 떨었다. 아이는 브랜드 냄새와 창백한 눈, 경련을 일으키는 입,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한마디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으나 그동안 소녀는 자기 집 문 밖에 서서 어둡고 말없는 엄격한 눈초리로 그녀를 지켜보았다.